예, 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책을 발간을 6월 1일에 했습니다. 그 책이 좀 분량이 되는데 37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 40~50분에 요약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비전 포럼에서 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책의 이름이 프리콘인데, 이 프리콘이라는 거는 사실은 건설에서 나온 용어지만 다른 산업 전반에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의 대부분은 건설에 관련된 얘기인데 한 30~40% 정도는 고객 만족을 어떻게 시킬 거냐, 프로젝트가 뭐냐, 그리고 프로젝트의 성공이 뭐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산업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건설 산업에 안 계신 분들은 프리콘이나 프로젝트에서 요건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가 해당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제 강의 내용이 조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층 건설의 마스터피스. 100층 건물을 13개월 반 만에 지을 수 있었던 비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프리콘입니다. 프리콘, 미리 지어보고 시간은 더 짧게, 비용은 더 아끼고 완성도는 더 높게. 건설은 설계 시공과 프리콘이 핵심이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였는데, 일단 동영상에 나온 김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좀 살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1930년대 대공황 때 시작이 됐는데, 이 사진이 좀 흐릿한데 1930년 3월 15일 사진인데, 여기에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굉장히 큰 호텔이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새롭게 이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무는 공사하고 실제로 신축하는 빌딩 공사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설 시작이 언제냐가 조금 애매한데 대략 한 3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월 달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4월 달인데 한 달 남짓 지나갔는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철골 구조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건 더 명확한데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벌써 12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쳐지고 있습니다. 7월 달인데 아까 3월 달 기준으로 보면 4개월인데 4개월 만에 기초하고 뭐 파일 받고 기초하고 등등 해서 몇 층까지 올라가 있냐면 39층까지 올라가 있고 외벽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이 외벽이 막아졌다는 거는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새 건설 현장하고 비교해서 이상하죠.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타워 크레인. 이 당시만 하더라도 타워 크레인이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콘크리트 펌프카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손으로 끌고 가는 그 리아카 같은 걸로 운반해서 콘크리트를 쳤는데 넉 달 만에 이 정도 됐고 6개월 지난 9월 달에는 8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85층. 85층까지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 건물이 102층인데 그 위에 85층까지가 사람이 주거하는 층이고 그 위에 층들은 사실은 뭐 펜트하우스 뭐 전망대 뭐 이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 여기가 85층 레벨이고 여기를 층수로 쳤고 여기에 이제 전망탑이 조그만 게 있고 실제로 전망대는 요 층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층 끝났다는 거는 거의 골조공사가 끝난 겁니다. 6개월 만에 끝났는데 여기에 들어간 철 구조물, 철골이 몇 톤이 들어갔냐 그러면 대략 한 6만 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6만 톤이라는 게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여기 테헤란로 주변에 있는 20층 정도 되는 고층 건물의 철골 물량이 2,000톤에서 3,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갖다가 20개 내지 30개를 지을 수 있는 물량이고 6개월 동안 6만 톤을 이렉션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10,000톤을 이렉션 했습니다. 그건 다시 테헤란로 빌딩으로 보면 한 3개 내지 5개 건물을 한 달에 완성을 한 거죠. 이게 독특한 게 여기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장비들이 타워 크레인은 아닌데 도처에 자세히 보면 장비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장비가 투입됐어요. 근데 사람은 생각보다도 많이 투입 안 됐고 여기 피크 때 3,500명 직원까지 해서 3,500명 투입했는데 그 1년하고 45일, 그러니까 13개월 반 만에 완료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설계가 됐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인력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가 많이 투입이 됐다. 이 장비는 이제 결국은 초고층 공사는 얼마나 자원을 많이 투입하느냐 하고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공사하는 거는 이런 개념의 벽을 깨지 못하고 공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길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조금 재미나는 사진을 좀 살펴보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7, 80층 정도 되는데 그 근로자들이 이 빔 위에 타고 앉아서 식사도 하고 자기네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발주자 측에서 아주 계획을 잘해서 이 사진이나 기록을 엄청나게 남겼습니다. 사진이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000여 장 정도 있는데 그때는 카메라가 뭐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용 카메라가 없고 전부 다 그 결혼식 할 때 찍는 사진기 3발 달린 그 큰 사진기로 사진가도 빔을 타고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대목에서 좀 살펴볼 게 이 엠파이어 빌딩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이네들이 무슨 안전모를 쓴다든가 안전벨트를 쓴다든가 이런 안전장구 없이 공사를 했는데 사고가 안 났습니다. 사고가 전혀 안 난 건 아닌데 실제로
4명이 여기서 죽었는데 철골공은 아까 3월 15일 정도에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었고 철골공은 그 이후에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 다녔는데 목수가 3명 죽었는데 여기는 목수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조사가 필요한데 전체 4명이 죽었고 철거 공사할 때 그건 이제 별도 공사니까 2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는 6명이 죽었는데 이 안전사고가 상대적으로 적게 났는데 이 안전사고가 적게 나온 게 뭐냐 이유가 그걸 우리가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판단은 인원들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일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간 인력들이 계속 일을 한 현장에서 동일 반복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 말로 습숙도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투데이 사이클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엄청나게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게 우리가 안전사고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기능 인력 문제 어떻게 작업하느냐 기능 인력의 유동이 어떠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가 크게 한번 났는데 준공 후에 1945년도에 비행기가 9.11 테러처럼 비행기가 박았습니다. 비행기가 박았는데 이거는 공군 폭격기 B-25가 이제 박았는데 아주 짙은 안개 때문에 이게 분간을 못하고 그냥 박았는데 이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28일 날 토요일인데 이게 아주 특별한 거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요 몇 개 층을 제외하고는 사무실을 그대로 썼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사회가 구조 엔지니어라든가 이거 건축주가 우리가 충분히 검증해서 우리가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전문가의 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회라는 걸 볼 수 있고 이 보면 상당히 많이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뭐 슬라브도 휘어지고 여기 칼람이 있는데 기둥이 다 날아가고 비행기는 건물 속으로 처박혀서 엉망이 됐고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3사람이 죽었고 근무하던 7사람이 죽어서 11명이 죽은 아주 특별한 사고가 났는데 이때 이제 9.11 테러 같은 거를 좀 예상했으면 건축을 할 때 그렇게 초고층 건축을 할 때 저거를 갖다 안 무너지는 이건 끄떡없이 요거만 보수해서 바로 썼거든요. 연말까지는 갔지만 그런 교훈이 있었던 그 사고였는데 그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6개월 만에 철골 구조물을 다 거의 완성했다 그러는데 말씀드렸는데 이네들이 13.5개월에 이 빌딩을 완료하면서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좀 단축을 했습니다. 한 12개월에 완료했는데 빨리 끝내려고 끝내자 했더니 발주자가 아니다. 우리 당초에 1931년 5월 1일에 준공식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자.
요렇게 해서 실제로 14.5개월도 단축된 거를 갖다가 단축으로 하지는 않았고, 이네들이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기록을 세웠다는 건 대단하고, 하루에 한 층 사이클로 골조공사를 했습니다. 원데이 사이클입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도 8월 달에는 22일 일을 했는데 22개 층을 한 달 동안에 완료를 했습니다. 22개 층. 아마 이 건물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골조공사 완료하고 그게 외벽 공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팀 어프로치 또 프리콘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기간은 굉장히 짧았지만 모든 의사결정이 정책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발주자하고 시공자, 설계자, 관련자들 모여서 주요 의사결정을 그 자리에서 부러뜨리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고 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얘기하는 밸류 엔지니어링 이런 기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었고 그런 팀 디자인, 팀 어프로치를 했었고 이 건설사가 뛰어납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회사가 건설사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CM 회사 역할을 했는데 이네들은 기본적으로 사업 원칙이 자기네들이 초기 단계에 즉 프리콘 단계에 개입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수주를 안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 프리콘을 통해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었던 시공사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에 뉴욕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했는데 예를 들어 맨하탄 뱅크 프로젝트가 바로 직전에 이네들이 했던 건데 72층짜리 건물인데 굉장히 큰데 11개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5층짜리를 갖다 6개월에 건물을 전체를 완료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였고 발주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발주자 리더십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발주자가 이방주 회장님 자동차 업계에 계셨는데 GM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자들이 이 현장을 어떻게 하면 공장화 프로세스를 할 건가 그래서 많은 부분이 공장의 컨테이너 벨트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현장을 기획하고 요새 건설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OSC 개념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공장 제작해서 조립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시공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됐고 공업화된 설계 당연히 이제 공사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이 병행되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했고 지금 그 당시에는 린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요다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도요다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게 전 산업에 다 펴져 있죠. 근데 여기서 했던 건 철저하게 린 개념을 가지고 갔습니다. just in time, 자재 델리버리는 전부 다 just in time이고 자재는 현장에 들어와서 한 번밖에 안 옮긴다는 원칙을 세웠고 들어온 자재나 장비는 3일 만에 시공을 한다. 그런 원칙을 준수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로지스틱이 아주 뛰어났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로지스틱이라는 건 대형 건설공사, 그게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데, 이 로지스틱 계획을 철저하게 했는데, 그건 뭐 장기 계획, 인력 이동 계획, 뭐 등등, 물류 계획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피크 때 하루에 중차량이 500대가 들어왔습니다. 500대. 500대를 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1분에 한 차씩 그 하차가 가능해야지 500대가 커버되는 거죠. 그게 맞는 물류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대단한 기적의 프로젝트인데, 다행스럽게 지금 자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계나 업계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거니까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라는 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펌에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법률 소송하는 것도 프로젝트고요. 응? 뭐 신제품 개발하는 것도 프로젝트고, 신차 개발하는 것 당연히 프로젝트고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것도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파슨스하고 합작을 했는데, 파슨스 회장은 입버릇처럼 한 게 파슨스 직원들한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도 프로젝트다. 니네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개념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일을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파슨스 회장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건설 프로젝트로 좀 들어가 보면 특히 우리나라 건설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이 어렵습니다. 우선 건설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속성은 저는 다변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변성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 똑같은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최소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설계로 하더라도 사람이 바뀌죠. 거기에 관련되는 발주자 바뀌지, 설계자 바뀌지, 시공자 바뀌지, 협력업체 바뀌지, 일하는 사람 바뀌지, 인허가 하는 사람 바뀌지, 쓰는 사람 바뀌지. 그러니까 똑같은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고 변수들만 상당히 많은 거죠. 그걸 어떻게 오가나이즈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 하느냐가 건설 산업의,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특히 설계자, 시공자가 발주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도 시공자, 설계자를 잘 대접하고 팀으로서 하는 발주자도 있지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고, 이 설계와 시공의 분리 현상, 이거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심각하고, 건설은 상당히 시스템과 매니지먼트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1군에서 탑5 건설회사하고 1군 저 끝에 있는 건설회사하고 저 2군 정도 되는 건설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의 품질이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선진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A라는 회사냐 B라는 회사나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그 기본적인 미니멈 스탠다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이 건설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생기죠.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같은 거 희대의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건설의 실패는 정말 무서운 거죠. 몇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상공회의소 그 회장이
우리나라는 골프장 하나만 안 되는데 도장이 780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죠. 화제가. 그 당시 이제 장관 하던 사람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장관이 끝나고 여기 이 빌딩 3층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규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양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780개라는 게. 그래서 밑에다가 엄명을 내려서 니네 똑바로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780개보다 도장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규제 천지인데 이건 이상호 원장 책에서 제가 따온 건데 이 하도급 관련 규제 법령만 해도 이렇게 큰 틀만 이렇게 많이 있고 우리 건설 관련 규제 법령이 300개가 넘는 코리안 스탠다드, 전근대적인 코리안 스탠다드인데 780개의 문턱을 넘어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수단으로 하려 그러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거기에 다 비리가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로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공식석상에서도 건설 관련 규제법이 공무원들의 치부 수단이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제가 많이 해오고 있는데 여기 공무원 출신들 장관님도 계시는데 좀 신뢰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치부 수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사슬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건데 특히 이제 건설이 그야말로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스타 산업이었는데 중동 1차 중동에서 1차적으로 철수하는 시점이 1980년대 중반인데 그때 이후로 건설회사가 확 변신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서 중동에서 공사한 시점이었고 중동 철수 이후는 전부 다 현지 근로자를 써야 되는 매니지먼트 시장이었고 엔지니어링이 받침을 해주는 엔지니어링 콘스트럭터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 변신을 못했고 상대적으로 건설회사는 글로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세 등등한 글로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화되고 규모도 커졌는데 한국의 설계나 엔지니어링 회사는 글로벌화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건설 업체에 종속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고 최저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저가가 갖고 있는 병폐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평택의 용인의 화재 사건에 대해서 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몇 가지 원인을 지적했지만 그건 최저가 싸구려 좋아하는 결과가 그렇게 용인 화재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가 문제는 뭐 사실은 업계에서 다 당면하고 있는데 문제는 건설업계에서도 자기네들은 발주자한테 최저가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하청업체 심지어 설계업체를 선정하는데 최저가로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최저가는 결국 쌍기의 비지떡이 돼서 프로젝트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을 제공하죠.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벌써 20년 전에 그런 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우선 공공 발주자부터 야, 니네들 최저가로 그 발주하지 마. 그걸 정부 지침으로 세웠고 감사원 같은 데서 하는 게 그걸 감시하러 다녀요. 야, 니네 최저가 발주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좋은 방법 아니야. 바꿔. 이런 게 영국의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외국은 최고가치 방식을 쓰고 있죠. 이 프로젝트 성공이 어떠냐 이런 거가 제 책에 한 챕터로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요 그림 사진 한 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프로젝트 성공을 판단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인데 이태식 교수님, 이 프로젝트 성공한 프로젝트입니까? 실패한 프로젝트? 실패한 프로젝트. 실패한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당초 예산의 15배가 들어갔습니다. 15배, 15%가 아니고요. 공사기간이 6년이 늘어났고 이 설계를 한 사람이 그 스웨덴의 요런 우손이라는 덴마크의 요런 우손이라는 젊은 건축가였는데 계속 그 가격이 올라가고 서로 분쟁이 있다 보니까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는데 이 프로젝트 하나로 이 사람은 완공된 프로젝트를 못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15배 예산이 올라갔는데 2000년도 이제 개장이 됐는데 아닙니다. 1970년도에 개장이 됐는데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 건물을 보려고. 그래서 호주의 심볼 마크가 되고 호주의 랜드마크가 되고 급기야는 2007년에 현대 건축물로는 거의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관광 효과를 올렸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프로젝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성공은 관리적인 성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매니지먼트입니다. 원가가 어떻게 들어갔냐, 일정이 어떠냐, 품질 안전이 어떠냐, 이 관리적인 성공 외에 사업적인 성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성공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관리적으로는 참담한 실패를 했는데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프로젝트죠. 그리고 공교롭게 이렇게 참담한 관리적인 실패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 때문에 건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술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고 이 프로젝트가 영국에 오버아랍이라는 구조 엔지니어가 없었으면 이 프로젝트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오버아랍이 그 당시에는 거의 맨몸으로 이 프로젝트에 몇 명 데리고 전부 다 엔지니어링 백업을 했는데 오버아랍은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돼서 15,000명이 넘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성공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제 책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5가지의 성공 요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펌에서 아까 이제
법률 송사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신차 개발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꼭 건설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 자기가 속한 분야로 봐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5가지를 꼽았죠. 제일 중요한 게 발주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프리콘, 좋은 설계, 팀워크와 사람, 프로젝트 관리. 요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주자가 중요하다는 거는 그건 3박 4일 동안 얘기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례나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건축은 건축주의 거울이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고 건설은 발주자 수준을 넘기가 힘들다. 응?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리 도시하고 런던하고 서울을 비교해 보면 그 시대상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성공 실패는 발주자의 책임이다. 요 최근에 이제 안전도 발주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서 법제화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집안에 불량아가 있다 그러면 불량아의 책임보다도 더 큰 게 부모의 책임이고 오케스트라가 시원찮은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지휘자의 책임이 큰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프로젝트에는 항상 좋은 발주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쭉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발주자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면 자기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조직 휘하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별로 투명성도 높지 않은 그런 인력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한탕주의 인력들을 자기 밑에 데리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그런 프로젝트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그거 다 돈 안 갖다 주면 그 발주 안 주고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최고 책임자가 너무 프로젝트에 깊게 개입하면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고 밑에서는 얘기도 못하고 거의 황제 경영 수준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그런 CEO나 오너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형이 있냐면 아주 아까 말씀드린 저가를 선호하고 밀어붙이면 된다. 건설업체도 그냥 밀어붙이고 용역업체도 싸게 해서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성공하는 케이스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런 프로젝트 실패하죠. 그리고 또 어떤 큰 조직이지만 CEO나 오너가 건설 프로젝트에 전혀 관여 안 하고 밑에만 시키고 밑에서 다 하는 거 있어요. 그 5가지 말씀드렸는데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인류 발주자가 돼야 되는데 인류 발주자는 이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한테 이게 영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장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하나 되씹으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발주자도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발주자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발주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 발주자가 어떤 발주자가 돼야 되는지 이해뿐만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리더십 갖춰야 되고, 까다롭고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속적인 성과 향상을 요구해야 되고, 통합된 팀으로 일을 해야 되고, 싸구려로 가지 말라는 거. 발주자가 똑똑해야지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상업적 마인드 가져라, 이런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발주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인류 발주자는 만들어진다, 그것도 시스템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카오에서 만났던 발주자는 이 프로젝트가 게임 인더스트리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CM 방식으로 발주를 하면서 전문 업체들을 다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CM4P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모든 책임은, 공사비라든가 스케줄에 대한 책임은 발주자가 집니다. 발주자 리스크로 한다. 니네는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자세히 나오니까 보시고요.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프로젝트인데요. 이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긴 그런 프로젝트인데, 빌바오 효과라 그러면 세계적인 건축물이나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고, 관광객들이 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하고 컨벤션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서 그 도시가 다시 부흥하는 그런 효과를 빌바오 효과라 그러는데, 이 빌바오가 철강 산업단지였는데 완전 폐망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이 박물관, 미술관 하나 들어감으로 해서 빌바오 효과가 생긴 거고, 이 프로젝트는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보면 야, 이걸 어떻게 시공했지 라는 것보다도 야,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했지, 이런 느낌이 드는 프로젝트고, 어떻게 보면 신문지 막 국에서 이렇게 한 형상인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면 그 전시실이 비교적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랑크 겔리가 설계했는데, 이 사람은 설계비를 공사비의 20%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2, 3% 받는데, 근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안 카르로스 국왕이 이 프로젝트는 20세기에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리콘 얘기인데요. 프리콘이라는 거는 건설 프로젝트든 뭐 일반 사업 개발하는 프로젝트든 인생 프로젝트든 간에 실제로 건설 기준으로 보면 시공하는 거하고 시공 전 단계하고 두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시공 전 단계를 프리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공 후 단계는 시공 단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둑으로 보게 되면 포석 단계를 이제 프리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 바둑에서는 여러분들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포석을 엉터리로 했다거나 포석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안 됐을 때는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는 거죠. 포석에서 거의
포석의 뭐 사소한 우열은 그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데 포석에서 결정적인 격차가 나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프리콘을 잘하면 후반전인 시공 단계가 굉장히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프리콘은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를 잘 구축하는 단계고 초기의 기획 단계를 잘하면 이 기획 단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설계자, 시공자, 공급업자를 잘 선정해서 좋은 팀을 선정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시공하기 전에 추진하기 전에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에서 시공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완벽을 향해서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이 리허설이 그 건설이 됐던 다른 프로젝트가 됐던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 아니라 90%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획 단계하고 그리고 설계 단계가 전체 건설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이 90%다. 비용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시작이 반이 아니고 90%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비용 영향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기회가 많다가 이 점점 시간이 가게 되면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반대로 그걸 갖다가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 초기에는 변경 비용이 거의 발생 안 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이게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밸류 존이라 그럽니다. 일종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밸류 존. 이 밸류 존의 역할을 하는 게 프리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MA에서 프리콘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재정리해서 만든 표인데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죠. 이런 수많은 일을 한 다음에 시공 단계에 들어가야지 프로젝트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가 관리만 보더라도 설계 전 단계에서 원가 관리해야 될 게 많고 설계 단계에서는 당연히 많고 발주 단계도 있고 이 수많은 일을 어떻게 발주자 혼자서 하겠습니까? 맥켄지 얘기인데요. 맥켄지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건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생산성에서. 다른 제조업 같은 데는 획기적으로 생산성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보니까 야 이게 먹을 게 꽤 많다. 맥켄지에서 판단이. 그래서 10년 전 정도부터 맥켄지가 굉장히 깊게 건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네들 주장은 초기에 프리콘 내지 초기에 대응을 잘하면 인프라스트럭처에서만 글로벌하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억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굉장히 많이 깊게 들어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이 있는데 맥켄지가 지금 총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오버아랍이 마스터 플랜을 하고 있고 저희하고 합작하고 있는 터너 앤 타운젠드라는 코스트 매니지먼트 회사가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맥켄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니나 베이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이 프리콘을 아주 잘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사실은 발주자도 대단하죠. 이런 류의 빌딩을 도심에다 짓겠다 해서 이거는
도시명 리조트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복합 리조트입니다. 여기 카지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백성들이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광료 수상이 오래전부터 계속 설득하고 등등 해서 이거는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프로젝트다. 이렇게 해서 이걸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수많은 게이머들이 오고 그래서 싱가포르 경제가 아까 빌바오 효과처럼 굉장히 다시 제도에 가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젝트인데 이 호텔은 한국의 쌍용건설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호텔이 특징이 52도나 기울어 있어요. 피사의 탑이 5.5도인데 한 10배 정도가 기울어 있고, 이 위에 스카이덱 같은 게 스카이파크인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조경도 있고, 이게 343m니까 파4홀 좀 긴 홀 정도니까 제법 깁니다. 근데 이게 캔티리버 구조가 70m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없이 나와 있는 게 이런 거를 어떻게 시공하느냐 52도 기울기 등등 프리콘을 했고 상용이 했고 저희 회사가 프리콘 팀에 관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박수를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말하면 잔소리인데 결국은 시공은 하드웨어로 볼 수 있고 설계가 소프트웨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를 잘하게 되면 대부분 프로젝트가 수월해지죠. 설계는 디자인으로도 잘해야 되지만 원가나 공법이나 일정이 좀 반영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애플의 성공은 전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이고 하나는 스티브 잡스의 집요한 디자인에 대한 집념의 성공인데 스티브 잡스가 생각보다 건축의 조예가 깊고 디자인의 조예가 깊습니다. 그 애플의 디자인은 미니멀리즘이고 미니멀리즘의 근원은 바우하우스 운동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거. 바우하우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 애플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이 설계비가 우리가 너무 쌉니다. 미국 같은 데는 스코프가 좀 다르긴 한데 8% 내지 10% 주는데 우리는 3%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같은 데 설계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아주 굿 디자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설계는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엔지니어링 업체, 설계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 사람들은 네글리전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법률 같은 네글리전스, 직무유기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하는 건데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하청을 못 줍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청을, 그 품질을 보증을 못 하는데 하청을 주는, 우리는 거의 100% 하청을 주다시피 하는데, 미국에서는 건물을 지었는데 계단에 걸려서 넘어졌다. 뭐 조그만 화재가 났다. 여지없이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설계업체들. 그래서 설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페셔널리즘이 철저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상당히 불실하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서 이제 설계 결함을 파고들어서 설계 변경해서 추가
코스트 요구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로 돼 있고, 우리 사회는 설계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줍니다. 영국의 굿디자인 운동, 영국은 이 설계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세고, 영국에서 논의하는 거는 설계의 파워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의 건축물은 디자인을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찰스 황태자가 주도로 해서 굿디자인 운동을 시작했는데, 좋은 디자인의 설계를 했더니 범죄율이 67%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병원에 환자 회복률이 27%가 올라가요. 그리고 그 학교의 학습 효과가 10%가 올라가요. 학업 선정이.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20%가 올라가. 이걸 다 측정을 해서 개소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매니지먼트 돼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설계업체는 두 가지 결함이 있어요. 하나는 코스트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 디테일 시공성에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공회사가 같이 팀이 돼서 받쳐주든가 아니면 PMCM 회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 복잡한데, 외국에는 설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는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각 설계별로 들어갈 때,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공사비뿐만 아니고 전체 품질 안전 이런 걸 설계도상에서 다 체크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제가 근무했던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KLCC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가 진행되는 게 이게 전부 다 원가나 품질이나 안전이 다 챙겨지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개념도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박물관인데요. 여기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독일 베를린에 가시면 꼭 가보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건물인데, 설계적으로 뛰어난 건물입니다. 이 건축가가 다니엘 리벤스킨인데, 요 근처에 현대산업개발 본사 건물이 이렇게 원형으로 있는 그 사람 작품인데요. 9.11 테러 현장의 전체 마스터 플랜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는 설명드리는 건 생략을 하고, 에피소드를 하면 굉장히 어려웠어요. 건설 과정이. 뭐 취소도 되고 어쩌고 했는데, 근데 1996년도에 박물관인데 유물이 없이, 워낙 건물이 뛰어나다 보니 유물이 없이 1차 개관을 했어요. 개관식 하는 날 우리나라의 사위가 된 슈레더 총리가 참석했어요. 슈서방이라 그러더라고요. 슈서방이 그때 참석했는데, 마침 그때 그 설계자의 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왔는데 90세였어요. 이 양반이 유대인인데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슈레더 총리가 현장에 가서 그걸 알고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어요. 우연하게 만났는데 사죄를 했는데, 그리고 2001년에 이제 유물이나 이런 것까지 다 전시품을 해서 정식 개장을 했는데, 독일의 도하신문에 그 슈레더 총리가 무릎 꿇은 사건을 그때 가서 보도했는데, 그날 저녁 베를린이 성숙해졌다 이렇게 해서 탑으로 다 뽑았습니다. 아주 정말 감동적인 건축이니까 꼭 가보시고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기억의 공간이라는 데 가면 이 철제로 만든 10,000개의 이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상징이 희생된 유대인의 상징인데, 여기 이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걸어가면 희생된
그 유대인의 비명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5, 6분 안으로 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맥시멈 10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팀워크가 사람이 중요합니다. 회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여기 뭐 철학이 있는 회사, 주인의식이 있는 회사, 여기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고,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공동문체의 의식을 가진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의 방법이 IPD 방법입니다. 여기 교수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 가지 이제 공사 발주 방법이 그동안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등 건설 선진국에서는 가장 핫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국내에도 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이 도표는 그 도표고요.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이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가는데, 이 방식은 아까 엠파이어처럼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서브콘, 뭐 PM회사 이게 전부 다 처음부터 한 팀이 돼서 원가를 공개하면서 초기 때부터 프로젝트 설계에 깊게 개입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원가를 컨트롤하고 등등 품질 시공 방법에서 의사결정을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델리버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원가 절감이 굉장히 되고 품질 안전도 당연히 미리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협력적인 그 델리버리 방법입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저희 회사 중심으로 좀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제 책의 전체가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얘기고 프리콘이고, 그런데 프로젝트 관리가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건설이 옛날에는 마스터 빌더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공이고 설계고 다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회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한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면서 지금 산업이 파편화되고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걸 엮어주고 매니지먼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제가 관여한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만 50개 업체가 설계를 했어요. 빌딩 하나 짓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PM과 CM 관계, 요새 많이 뜨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인데, 그 개념도를 설명하고 책에 비교적 자세히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사비 30%, 공사기간 50% 단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챕터를 하나를 할애했고, 평소에도 그런 주장을 했고, 제가 건설 선진화 위원장 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만 딱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도 다다오라는 그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시골 교회에서 프로젝트를 의뢰받았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정말 좀 우리 돈이 없다, 싸게 좀 설계해달라. 극한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마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50평 정도. 조명이 없습니다. 설비 전기 파이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콘크리트의 콘크리트 재물 마감입니다. 바닥도 그렇고 천정도 그렇고. 그 대신 뭘 했냐면 십자가를 하나 딱 뚫어놨습니다. 자연 채광입니다. 응? 극한적인 설계를 했죠. 이 원가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3D 프린팅이라고 찍어보시면 수많은 3D 프린팅 하우징이나 뭐 다른 업체들 동영상이 나오는데 집 한 채에 15,000불이에요. 집 일반적으로. 그 해봐야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업체는 우리는 4,000불에 팔겠다. 응? 여자가 하는 업체인데 나는 사업 목적이 정말 못 사는 나라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게 시도되고 있어요. 우리는 국내에서는 비싸게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싸게 하는 건 못합니다. 빨리 하는 것도 못합니다. 빨리 하는 거는 불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 월드타워인데 유엔 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 많이 관계되는 프로젝트인데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카지노 사업에 들어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2의 프로젝트 하나였는데 대구의 김우중 회장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해서 대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7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인데 세계에서 주거급 빌딩으로서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이틀에 한 층씩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이틀에 한 층씩 2데이 사이클 24개월에 완료한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에서는 맨하탄 부근에는 보통 지하층을 안 파는데 30층 아파트를 1년에 입주시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응? 우린 몇 년 걸립니까? SH공사 사장이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신 것 같은데 적어도 3년 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 한번 살펴보면 정말 답답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걸리는 거를 물론 지하층하고 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3년씩 걸리고 24개월입니다. 72층짜리.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너무 박대하는 거는 그건 타당하지 않죠. 우리한테 김우중 회장한테 큰 은혜를 입은 프로젝트인데 스마트한 앞으로 건설도 무지하게 많이 바뀔 건데요. 스마트가 되고 AI가 들어가고 뭐 각종 4차 건설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현장이 전개될 건데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보스턴 컨설팅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게 놀랍죠. 빔이 굉장히 중요한 툴인데 이게 3차원 빔, 4차원 빔, 5차원 빔으로 진화하면서 코스트라든가 스케줄이라든가 뭐 품질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커버하는 그런 빔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 프리콘하고 빔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툴이고 친환경하고 지속 가능성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총장 때 제안한 이제 서스테이너블 고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건설하고 다 관계가 되고 제로 에너지 빌딩 같은 게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하는 것도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고 있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가 그 밀라노에 있는 보스코 베스티칼레라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에 900그루인가요? 900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여기가 도심입니다. 20여 종의 야생 조류가 와서 짹짹짹짹하고 공생을 하고 있답니다. 아주 재미난 프로젝트죠. 국내에서도 이런 프로젝트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짜리 동영상을 다시 보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운 극지에서 대한민국 최초 남극 내리기지 건설에 꿈을 이루게 만든 비밀 남극 장고와 기신 프리콘이었다. 프리콘 반부실을 말하는 100% 국내 사전제자 1밀리터에 오차도 없는 치밀한 필드 테스트다. 건설은 소리의 시공을 넘어 프리콘이 핵심이다. 글로벌 프리콘 정부가 한미글로벌. 감사합니다. 네, 건강 전문 카야니의 김영철입니다. 지금 김종원 회장님이 1930년도에 참 그 좋은 example을 잘 보여주시고 지금 또한 한국에서 실버타운 컴플렉스 그러한 현실적인 신뢰까지 다 적용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많은 예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 주셔서 잘 이해해갔습니다. 결국 이 좋은 건물, 좋은 사회 이런 것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근본은 사람이죠. 그럼 지금까지 그것을 쭉 연구하시고 또 지금도 모두 진두지휘를 해주시면서 잘해 나가시는 김종훈 회장님, 우리 현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조금 선지자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인간 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듣는 이 프리콘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공공사업 쪽으로 보면 발주 기관은 있는데 발주자가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없습니다. 통합을 해야 돼. 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노력을 그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주 기관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그래야 공공사업도 살아나거든요.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비전 포럼에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건데, 이 공공은 너무나 큰 벽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기존의 습관이나 관행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건설 혁신 운동을 할 때 공공을 먼저 포커스해서 그 프랭카드를 갖다가 걸어놓고 워크숍을 하는데 건설의 불실은 우리 공공발주자의 거울이다. 이런 자기 반성으로 그걸 갖다가 건설 혁신을 주도했죠.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고 건설 비전 포럼에서 어쨌든 발주자 혁신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건설 주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설계자가 아니고 시공자가 아니고 발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비교적 똑똑한 발주자들이 많은데 공공은 법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힘든데 그거는 우리 포럼에
LH공사 사장도 이사로 돼 있고 SH공사 사장도 나오고 또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를 통해서라도 좀 바꾸면서 국토부나 산자부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족적이 그렇게 무의미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상당히 우리가 그 공공 부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노력하면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석 교수님. 네,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을 맡고 있는 안홍석입니다. 그리고 김종훈 회장님의 그런 뭐 연륜과 철학이 묻어나는 강언을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 핵심은 발주자를 바꾸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재부 노력으로 공공발주주라는 이제 최근 여그제 소식을 보니까 기관장의 면책, 임원 면책 규정까지 공공기관이 만들도록 해서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발주자를 바꾸는데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저기 말씀드린 공정, 품질, 원가, 안전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그 경제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 발주자를 끌어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사회적 가치나 안전을 가지고 이제 그 안전 전문가를 붙여서 아까 공정이나 품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에 마지막 국토부에서 마지막 카드가 이제 그 건설안전특별법을 지금 준비하고 아마 금년 중에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사업 모든 관련 조항들이 그 이해 당사자 특히 발주자가 무소불위 권한 행사하는 데 비해서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어서 그걸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에 담으려고 담게 되면 아까 발주자의 참모를 붙이면 거기에서 아마 공기나 공사비까지 당연히 코치를 하면서 우리 CM이나 PM에 그 수요가 활성화될 걸로 돼서 한번 안전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답이 전혀 엉뚱한 데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해결책이 안전으로 발주자의 고리를 채운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조금 다가갈 수 있는 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어서 소견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리버스물 스토리를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38페이지, 39페이지에 공사비 30% 기간 50% 단축은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월타워의 투데이 사이클로 했다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조건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아마 그 책을 안 받으신 분을 위해서 책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책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나오고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공기 단축 측면에서는 뭐 엠파이어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그런 사례가 있고 저희 회사가 투데이 사이클이라는 거를 회사 초기 때 알아서 그거를 많이 캠페인도 하고 그 건설회사나 개발업체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 8년 전에 저희 회사 중에 우리 김건배 사장이 맡고 있는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까지 거 한번 해보자 해서 직접 저희가 시공하고 그 내친 김에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허, 중국 특허, 뭐 인도네시아 특허 등등 해서 투데이 사이클 특허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틀에 실제로 해봤고 국내에서 그러고 코스트 절감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컨셉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프로젝트에 우리는 아파트 같은 거를 굉장히 비싸게 짓는 데만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를 반값에 충분히 지을 수 있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베트남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면
한국의 대형 회사들이 거기서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사업하는데 건설비가 평당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젊은 한국 애들이 한동대학 출신인데 그 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평당 50만 원이에요. 한쪽은 200만 원이고 한쪽은 50만 원이고 분양을 100만 원에 하고 있어요. 저쪽은 한 300만 원, 350만 원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설계를 어프로치 하느냐. 제가 할인점 사례도 들었어요. 할인점이 국내에 처음 들어왔을 때 300만 원짜리를 지고 있었어요. 백화점은 조금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일산에 120만 원짜리 할인점이 생겼다. 불란서 까르푸가 지었어요. 우리가 가보고 난리 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창고형으로 지었고 한쪽은 백화점식으로 할인점을 지은 거예요. 300만 원, 120만 원. 반값 이하로 떨어졌죠. 그리고 건설이 유통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데 GS건설에서 나와 계시는데 건설업체가 직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저는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 100%할 필요는 없고 부분적으로 미국에도 법으로 거의 모든 주는 다 직영을 하게 돼 있어요. 직영의 장점이 굉장히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구조를 간단히 하고 설계 어프로치 콘셉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0%가 아니고 반값도 가능하다. 모든 데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하나만 더 하면 이번 우한 코로나 때 우한에다 중국 사람들이 열흘 만에 1000실의 병원을 지었잖아요. 한국 업체 보고 시키면 적어도 한 6개월 걸리지 않겠어요? 열흘 만에 지었다고 설계까지 포함해서 열흘 만에 환자를 받았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죠.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 주셨으면 이제 풀 마크스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